죽음을 준비하던 56세 캐나다 사서가 한국에서 받은 믿을 수 없는 선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는 특별한 사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간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해온 56세의 마이클 하워드 씨인데요. 그가 저희에게 보내온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제작진 모두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5년 생존율 3%, 간담도암 사기. 2024년 10월 마이켈 씨는 캐나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온 그에게는 특별히 가까운 가족도 없었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산을 정리하며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세상을 보자. 평생 책으로만 동경해왔던 한국을 2주 일정으로 마지막 여행지로 선택한 마이클 씨.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겪게 될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우연히 들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죽음을 준비하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신사가 4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 과정에서 그가 경험한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매년 한국을 찾는다는 마이클 씨가 가슴에 새겨두고 있다는 한국어 3단어는 무엇일까요?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하워드라고 합니다. 올해 56세인데요.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던 저는 몇 주 전부터 계속되던 복통과 체중 감소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받은 후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 종양내과,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던 진료실에서 닥터 스미스를 마주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CT 필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미스터 하워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간담도암 사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닥터 스미스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5년 생존율이 3% 정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자주 걷던 토론토의 거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연인의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개를 산책시키는 할머니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제게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책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작은 아파트는 누구에게 물려줄지, 그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까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죠. 유일한 친척이라고는 멀리 밴쿠버에 사는 사촌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이 된 것은 제가 평생 모아온 한국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사서로 일하면서 우연히 한국 문학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새 집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책들이 늘어났었거든요. 조정래의 태백산맥, 박경리의 토지, 그리고 최근에 읽기 시작한 한강의 작품들까지. 이 책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게 되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로 죽는 게 아쉽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넘겨보던 어느 날 저녁 문득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행지로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도서관 동료들은 지금 몸 상태로 그런 먼 곳까지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걱정했고 주치의인 닥터 스미스도 항암 치료를 미루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기보다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곳에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결국 2주간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서 5일, 부산에서 3일, 그리고 제주도에서 4일을 보낸 후 경주로 마무리하는 일정이었어요.
여행사에서는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점검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권과 지갑 속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병원 진단서와 응급 연락처를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에는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일출 보기,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 먹기, 불국사에서 기도하기, 해운대에서 바다 바라보기. 소박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마지막 소원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토론토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보는 마지막 토론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승객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살아서 돌아갈 일정들이 있겠지만 나는 정말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한국에서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한국의 겨울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채웠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왔구나.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곧 환하게 밝아올 하루의 시작이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루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명동에 있는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11월 말의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와 자동차 소리 그리고 들리지 않는 한국어가 뒤섞여 묘한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봤던 그 웅장한 궁궐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이미 숨이 조금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부터 계속 느껴왔던 피로감이 장거리 비행 후에 더욱 심해진 것 같았어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조선 왕조의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근정전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보고 죽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궁궐을 둘러보는 동안 계속해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특히 복부 오른쪽 통증이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저는 계획했던 대로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한국인 가족이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어보기도 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영어로 I'm okay, thank you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고 복통도 심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가까운 병원을 물어보니 서울대학교 병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진통제나 처방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증상을 완화시켜야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병원들보다도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국제진료센터가 있다는 안내를 보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환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만난 김 교수님은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셨습니다.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드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행 중에 증상이 악화되어서 일시적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미 사기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는 귀국 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님은 진단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워드 씨, 여행 중이시지만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의료진단 시스템은 꽤 발달되어 있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할 테고 소중한 여행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 여행이 제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굳이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워드 씨, 의학은 항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첫 번째 진단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며칠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작은 가능성이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몸이 아픈 상태로는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각종 정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CT, MRI, 펫CT, 그리고 다양한 혈액 검사까지. 캐나다에서 받았던 검사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정밀한 검사들이었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병원 직원들의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마다 통역사를 불러주셨고 검사 과정에서도 항상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특히 간호사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워드 씨, 혼자 오셨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더욱 신경 써서 돌봐주셨어요. 식사 시간에는 한국 음식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병원 내 정원을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괜한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혼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 가족분이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 씨 아주머니였는데 남편분이 같은 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제가 혼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자주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오셔서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저희 남편도 처음 진단받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박 아주머니는 한국의 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과일을 사다 주시기도 하고 한국 음식 중에 환자에게 좋은 것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픈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워드 씨도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거예요. 그런 따뜻한 관심 덕분에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를 진료실로 부르셨을 때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캐나다에서의 진단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김 교수님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들을 보시며 뭔가 깊이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워드 씨, 앉으세요. 김 교수님의 표정에서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닥터 스미스가 저에게 사기 진단을 내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나다에서 받으신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정밀 검사 결과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님은 모니터를 저쪽으로 돌리시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시죠. 이것이 저희가 촬영한 최신 MRI와 펫CT 영상입니다. 확실히 간담도계에 종양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진단하신 것처럼 광범위한 전이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국소 진행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의학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이 처음 생긴 곳 주변으로만 퍼져 있고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는 전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전히 진행된 암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던 제게 갑자기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주파 절제술과 면역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하워드 씨가 하셔야 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캐나다에서 5년 생존율 3%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김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워드 씨, 의학적으로 100%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특히 저희 병원의 고주파 절제술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면역 치료와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면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야 했고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비용 문제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체념하고 있던 제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 교수님께 치료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의료관광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고시원은 정말 작았어요. 토론토에 있던 제 아파트의 화장실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편리했어요. 첫 번째 고주파 절제술을 받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의 80% 정도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39도가 넘는 열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몸살처럼 온몸이 아팠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밤낮으로 저를 돌봐주셨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밤에 열이 오를 때면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된 것은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혼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옆 병상에 계시던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제게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몸이 약할 때는 죽이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건너편 병상의 젊은 환자분은 영어를 조금 하셔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도 암투병 중이셨는데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 모두 이겨내요.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결심하신 것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박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챙겨주신 일이었습니다. 남편분 간병을 하면서도 틈틈이 제게 와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한국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하워드 씨,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면역 치료를 시작하면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살기 위한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한국어로 인사를 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주파 절제술을 받을 때는 첫 번째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이미 한국 의료진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도 있었거든요. 수술 전날 밤 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우리가 모두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말로 병동의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아픈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면역치료 3차 때부터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고 걸어 다니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혈액 검사 수치들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병원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춥기는 했지만 캐나다의 혹독한 추위와는 달리 견딜만 했어요. 특히 병원 공원의 산책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한국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아침 일찍 등산하는 어르신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서로 일했던 저에게는 반가운 발견이었어요. 한글로 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제 직업이 그리워졌습니다. 서점 주인 할아버지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아시고 영어 번역서 코너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영어판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이 책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 자랑이에요. 서점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실에서 그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살아서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을까?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을 바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고시원 근처의 작은 식당 아주머니들과는 이제 가족처럼 지냈고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저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매일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 몸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관악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식욕도 완전히 돌아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이제 정말 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남편분의 치료가 끝나신 후에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고 때로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워드야, 너는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야. 캐나다 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야 해. 이 할아버지와도 특별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둑을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는 규칙도 몰랐던 제가 어느새 간단한 게임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둑을 두면서 할아버지가 해주신 인생 이야기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바둑이랑 비슷해 한 수 잘못 두면 끝날 것 같지만 끝까지 두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정확히 4개월 후 최종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검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왠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표정에서도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워드 씨, 이번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모니터를 돌리시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보시죠. 이것이 4개월 전 첫 검사 영상이고 이것이 오늘 촬영한 영상입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4개월 전에는 여러 곳에서 밝게 빛나던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워드 씨, 축하드립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었어요. 정말인가요?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개월 전 죽음을 준비하며 한국에 왔던 제가 이제 완전 관해라는 단어를 듣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워드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워드 씨의 강한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으면서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알아차리셨는지 모두들 축하해 주셨어요. 하워드 씨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병동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박 아주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워드가 완전히 나았다니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이 할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캐나다에 있는 사촌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는데 형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 관해래요. 전화기 너머로 사촌 형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4개월 전에 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형과 통화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기적 같은 회복 과정까지. 이제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게 새 생명을 선물해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그동안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병원 직원들, 고시원 사람들, 동네 식당 아주머니들, 모든 분들이 제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서점 할아버지는 작별 선물로 한국 시집 한 권을 주셨습니다. 한국어 공부해서 언젠가 이 시들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라네. 박 아주머니는 제가 좋아했던 김치를 직접 담가서 캐나다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해 주셨어요. 캐나다 가서 이 김치 먹으면서 우리 생각해. 그리고 꼭 건강하게 지내야 해. 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바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할아버지를 이긴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할아버지가 일부러 져주신 것 같았어요. 이제 너도 바둑을 어느 정도 두는구나. 캐나다 가서도 바둑 잊지 말고 둬라. 김 교수님과의 마지막 진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워드 씨, 1년 후에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오시기로 했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교수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로서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워드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아주셔서 저희도 보람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4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왔던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다니 정말 기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직원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에 3단어를 새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잊지 않을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전 죽음을 준비하며 떠났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의지로 가득 찬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도서관 동료들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클, 정말 건강해졌네. 한국 의료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는 다시 사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특히 한국 관련 도서 코너를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도 보며 들으면서 공부해요. 언젠가는 박 아주머니, 이 할아버지와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모든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셨어요. 검사 결과도 완벽했고 김 교수님은 이제 정말 완치되었다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검진도 받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만나고 새로운 한국의 모습도 구경하고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캐나다에서 절망 속에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속에는 그때 새긴 3단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을 담은 3단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이클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혹시 비슷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실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